Okay, today we will have a chance to present what you have done over the semester. The first presenter will be the team number 1 of 2 members, Choi Byung-ho and Kim Min-sung. Okay, now you can start. 안녕하세요. 1조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최병호입니다. 먼저 주제, 목표, 동기, 배경 지식, 그리고 최소 제곱회의 정의와 구한 방법과 커브 피팅과 최소 제곱회를 활용한 사례, 결론, 후기, 리퍼런스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최소 제곱회인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입니다. 목표는 해를 가지지 않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최소 제곱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사형을 이용하여 근사값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흥미가 생겨서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경 지식은 선형대수와 기초 지식과 정사형 정리가 있습니다. 최소 제곱회란 것은 연립방정식 AX는 B란 이런 식을 풀 때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벡터 B가 A의 열공간 안에 이렇게 존재하면 그땐 AX는 B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벡터 B가 A 열공간 안에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이 연립방정식 AX는 B, 이것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선형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고쳤을 때 자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최소한의 여러가지 상황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슈도 솔루션, 근사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공정이 진행되다가 완전 중단되는 그런 것을 피하고 최적된 그런 근사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AX0가 주어진 벡터 RM상의 벡터 B에 가장 가깝게 될 RN상의 이런 X0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AX0 빼기 벡터 B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근사해는 더욱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때 RN상의 모든 벡터 X 중에서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X0를 AX는 B, 이 연립방정식의 리스트 스퀘어스 솔루션, 최소 제곱회라고 부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A는 n×n 행렬이고 벡터 B가 Rm상의 벡터일 때 모든 Rn상의 X에 대해 AX0 빼기 B의 크기가 AX 빼기 B의 크기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성립하는 X0를 연립방정식 AX는 B의 최소 제곱회라고 부릅니다. AX는 B 연립방정식의 최소 제곱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벡터 B에 가장 근접한 A의 열공간상의 벡터 BC를 찾아야 하는데, 벡터 BC는 이런 열공간 CA, 컬럼 스페이스 A가 있으면 여기서 이런 벡터 B가 있는데, 여기서 A의 열공간에 있는 벡터들 중에 이런 여러가지 벡터들 중에서 이 벡터 B에 가장 가까운 벡터는 B에서 컬럼 스페이스 A로의 그 정사형이 이것과 방향성이 같으면서 오차가 가장 적은 그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BC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정사형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A의 열공간에서 벡터 B로의 직교성분 W는 이것이 되는데, W는 이 B에서 이 P를 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 빼기
B에서 A의 열공간으로의 정사형을 뺀 것이 됩니다. 여기서 P는 두 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P는 항상 A의 열공간 위에 있는 벡터이므로 AX는 P를 하는 해 X0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시어럼 5.13에 의해서 B 빼기 B의 A 열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의 크기는 A의 열공간의 어떤 Y에 대해서도 B 빼기 Y의 크기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것을 만족하므로 P는 A의 열공간상의 어떤 벡터보다도 B에 더 가까운 벡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X는 B의 연립방정식의 최소 제곱해 X0는 AX는 P의 해랑 같습니다. 그리고 X0를 AX는 B의 최소 제곱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AX 빼기 B는, 여기서 B란 것은 아까 P와 W를 더한 값이므로 AX0 빼기 P 더하기 W인데, 여기서 AX0는 이 위에서 AX0는 P와 같으므로 여기서 이건 두 개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W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W는 A의 전체 행렬의 해공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와 마이너스 W를 곱하면 0이 되는데, 이것은 AX0 빼기 B가 이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도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항에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A 트랜스포즈 AX0는 A 트랜스포즈 B를 AX는 B에 관한 정규 방정식 노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AX는 B의 최소 제곱해 X0는 정규 방정식 이것의 해와 같습니다. 이제 최소 제곱해를 이용하여 커브 피팅이란 것을 설명하는데, 곡선 적응이란 말과 같은데, 이것은 주어진 곡선 중에서 평면상에 주어진 점들과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물리학에서 스프링에 관한 후계 법칙은 주어진 힘 F와 그리고 스프링에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 X가 선형함수를 이루는데, 여기서 이 F는 A 플러스 KX란 이런 식을 이룹니다. 여기서 A와 K는 그 스프링에 대해 각자 고유하게 정해진 그런 상수 값입니다. 주어진 스프링의 길이가 6.1인치이고 준 힘을 각각 2, 4, 6kg을 주었을 때 늘어난 길이는 각각 7.6인치, 8.7, 10.4인치가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하니까 이런 네 가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 벡터 B와 벡터 F를 각각의 xi들이 만든 직선 위의 점에 대입하면 벡터 B에서 벡터 F를 뺀 값은 항상 0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실험을 하면서 그 힘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 값을 측정하는 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직선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건을 가장 적합하게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직선과 그 실험으로 얻은 자료 xi, yi를 사이의 수직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수직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한다.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그림에서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점에 대해 수직 거리의 제곱의 합들을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AX는 B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B가 A의 열공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사형 F에 대해 AX0는 F를 만족하는 최소 제곱해 X를 제로를 찾으려면 이것은 정규 방정식 이것을 풀면 됩니다. 여기서 AK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8.6과 14란 값이 나오고, 따라서 F는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차 다항식의 커브 피팅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Y는 이런 식을 M차 다항식의 커브 피팅을 나타내면 Y1은 이런 식으로 이것을 행렬로 다시 표현해서 이것과 이것의 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MV는 Y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 방정식을 써서 다시 V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성 군이 최소 제곱회를 찾는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를 하게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한 예제 일단 두 문제를 들어서 이거 간단하게 최소 제곱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 선형대 수학에서 인용한 문제인데요. 최소 제곱회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연립 방정식의 최소 제곱회를 구하는 방법은 그 앞에 설명했듯이 정규 방정식 A 트랜스포즈 A X는 A 트랜스포즈 B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개수 행렬을 딱 찾아서 지금 이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 행렬을 구해서 딱 식을 곱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 식을 곱해서 역행렬을 곱하면 이 왼쪽에 붙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값을 곱해서 곱하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행렬론 책에서 인용한 문제인데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A, B가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식을 구해서 가우스 소곱을 통해서 이렇게 행연산을 통해서 식을 구하면 이 T라는 자유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에서 콜롬 A의 정사형 BC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A 식에서 나온 A 값과 이 구한 X 값을 구하면 이렇게 딱 구하면 딱 공교롭게 딱 이 T 값이 딱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회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지금 글씨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학 문제가 다 값이 다 손으로 계산해서 풀릴 만큼 간단하게 딱딱 구해지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풀 수학 문제가 계속 그렇게 쉽게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앞으로 나올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례는 북아메리카 기준면의 재설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 재설정을 하기 위해서 180만 개의 미지수와 90만 개의 방정식으로 이어진 연립 방정식을 지금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손으로 수십 명을 동원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최소 제곱회를 이용해서 지금 풀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최소 제곱회는 92만 대충 이런 숫자의 식을 구해서 이거를 또 표준 방정식을 구해서 풀면 3년 후에 940시간 통해서 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응용해서 결국 이렇게 쉽게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해를 가지지 않은 선역 방정식도 선형 연립 방정식도 최소 제곱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만약 어떤 공정에서 딱 해가 딱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해가 딱 나오지 않으면 그걸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차라리 진행을 못하는 것보다 어떤 근사한 값이라도 구해서 최소한의 오차율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유용한 점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기는 최병호군은 이런 식의 후기를 썼고 제 후기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그런데 처음엔 딱 어려워 보였는데 기본 개념하고 살펴보니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이란 게 이런 기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려운 문제에 확대 적용하면 그게 수학을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예요. 자, any comment, 질문, any question or comment? 김선진 양, 질문?
김현주 양, any question? 이계양양? 없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조. 2조. 그동안 한 것들 쭉 설명해 하고. 먼저, 본인들이 그 조에서 한 것들, 문제들 푼 것들도 간단히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 한 것들 얘기해도 좋고요. 저희 조별 과제 말씀이죠. 그래요. 조별 과제 한번 봅시다. 한 학기 동안 얼마큼 했는지. 아이캠퍼스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아래쪽에 아이캠퍼스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작성자를 하건 뭐. 네, 저희 조는 뭐 다른 조들 역시 그랬겠지만 이제 네, OK 플러스 2번 문제를 저희가 담당해서 풀게 됐는데요. 저희가 푼 것도 많지만은 다른 조 분들께서도 풀어주신 것도 많고 또 저희가 거기다 간단한 수정을 더해서 문제를 많이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40페이지 가깝게 이제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서 올렸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40여 개 페이지 이상의 문제들을 쭉 5, 6, 7, 8장에서 골라서 풀면서 배운 게 뭐예요? 배운 거는 일단 행렬론에 있는 내용을 안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증명을 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데 어떤 과정을 해야 하는지,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윤곽을 선명하게 배운 것 같고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행렬론을 배운 것보다 이렇게 증명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증명하거나 할 때 더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타이프 치는 거는? 타이프 치는 거는 다른 과목에서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는 선형대 수학 할 때부터 해가지고요. 또 이 행렬론까지 하게 돼서 더 많이 익숙해지려고 이제 거의 틀리는 것도 없이 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프로젝트 발표하십시다. 그 중에서 하나 꼭 보여주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다음 계속 합시다. 김정영 군. 안녕하세요. 너무 글씨가 작은데요. 저희 조는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게 뭔가 너무 작아서 You have 5 minutes.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에는 이 A라는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의 결합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런 행렬에 따라서 이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유값들이 전부 다 하나라도 1보다 크다면은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면은 이게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죠. 무한대 아니면은 뭐 음수가 됐으면은 뭐 진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unst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겐 밸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이 식에서 보듯이 이게 리미트를 씌우면 전부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스테이블이라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이 그냥 최대값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mutually stable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나머지 아이겐밸류가 1인 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아이겐밸류가 1인 항은 남아있고 나머지 항은 다 0이 돼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 건데요. 그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몇 개는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마르코프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엔트리가 이런 엔트리들이 전부 다 논 네거티브여야 되고, 이렇게 열들의 합이 전부 다 1이어야 됩니다. 이런 행렬들처럼 열들의 합이 1이어야 되는데,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은 고유값이 그 행렬의 고유값이 1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이퀴빌리엄 스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유값이 1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mutually stable이라 해서 여기 고유값이 1인 항만 그러니까 리미트를 붙였을 때 고유값이 1인 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워지는데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두 개의 컵 A, B에 합계 1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먼저 A 양의 반을 B에 담고 그 다음 B의 양의 반을 A에 담는다. 이와 같은 조작을 무한히 반복할 때 컵 A의 물의 양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는데요. 이거를 점화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또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게 전부 다 이게 엔트리들이 논 네거티브고 합들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코프 매트릭스고,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니까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극한이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게 컵 A의 물의 양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겐밸류가 1인 항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1인 항 외의 것은 다 지워버리고 아이겐밸류가 1일 때의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의 양의 합이 1이므로 C1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다 대입을 하면 물의 양의 극한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지금 했던 게 고유값에 따른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행동 모습에 말을 했고요. 그의 특별한 경우인 마르코프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선형대수학 책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좀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걸 하면서 아까처럼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선형대수학을 이용해서 풀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르코프 매트릭스라는 고유값들 중에 1이 꼭 포함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보통 고차의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또 점화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점화식에 관련된 그런 식이라든지 또 수치 해석에 관련된 식들이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그 WN, 또 이 경우에는 예제에서 본 거는 A컵의 안에 있는 물의 양인 리들 AN과 B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인 BN이 어디로 수렴하느냐 하는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만 알면 되는데, 제너럴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인볼브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만 알면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그 해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바로 그 고유값의 그 크기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아니냐는 것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고,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의 값이 1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수렴값이 존재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스테이트로 컨버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해보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단계 후에 어느 상태인지, 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지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이 활용이 얼만큼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자, any questions or comment on the presentation? 고군? 자, 그러면 다음 5조. 진호군 프로젝트 발표한다니 하세요. 이진호군이 프로젝트 발표하고, 내 컴퓨터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안 되고 열기로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거 아닌데 아직 인식 못한 것 같은데 일단 미리들 준비해 놓으라고. 어느 거예요? 발표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2차원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3차원에서는 평행 6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 그걸 더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의 패럴렐 파이프의 부피를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5.17번인가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3차원으로 표현된 그 부피는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그것을 n차원으로 확장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행렬식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n차원에서 그 패럴렐 파이프의 부피라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더욱 궁금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3차 평행 6면체 부피는 3차원이니까 그림을 그리기도 쉽고 부피도 직관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서 행렬 없이도 그 값을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4차원만 돼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부피를 계산하기도 복잡하게 되어서 매우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행렬을 이용하면 행렬식을 이용해서 그 부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순서가 원래 3차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 증명하고, 귀납법을 이용해서 n차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에 패럴렐 파이프의 부피를 구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책에 있는 간단한 사실들로 증명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시고요. 3차에 대한 거는 스킵을 하고 n차를 이제 됐다고 가정을 하고 n차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차라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데 이용된 테크닉은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이거를 부피로 놨으니까 n이 3일 때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거를 그 앞에서 이미 증명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명제 n에서 성립한다는 게 K차 패러럴 파이프트의 부피는 행렬 A를 K차 패러럴 파이프트를 이루는 K개의 벡터들을 열로 가진 행렬이라 할 때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A다를 AK로 놨을 때 AN을 참임이라고 가정하고 AN 플러스 1을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AN이 참임을 가정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N 플러스 1차 패러럴 파이프트를 이루는 N 플러스 1개의 벡터들을 C1에서 C의 N 플러스 1까지로 놓고 N개의 벡터 C2에서 Cn 플러스 1로 이루어진 N차 평행 육면체를 밑변으로 하고 이 N 플러스 1차 패러럴 파이프트의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를 벡터 C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A를 C1에서 C의 N 플러스 1을 칼럼 벡터로 갖는 행렬로 놓고 B를 그 C1을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C로 치환한 행렬 B를 이 벡터들을 칼럼 스페이스로 칼럼 벡터로 갖는 행렬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이렇게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P를 또 이렇게 프로젝션 벡터로 놓으면 C를 이렇게 C1과 프로젝션에 대한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이 아까 보신 C2에서 Cn 플러스 1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개수는 사실 증명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ti로 치환을 해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0이 전기 집계합에서 쓴 그대로예요. 쭉 내려가요. You have one more minute. 이걸 증명하려면 아까 놓은 A 행렬의 A 트랜스포즈 A 행렬식과 B 트랜스포즈 B의 행렬식이 같음을 보이고 이제 그 뒤에는 B 트랜스포즈 B의 값이 그 디터미넌트의 값이 부피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보여서 이 증명을 완성하는데요. 이거 전개는 간단하니까 보시면 되시고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수직인 애들끼리 다 내적을 해서 0이 되고 결국에는 결론이 A 트랜스포즈 A의 디터미넌트와 B 트랜스포즈 B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결론을 찾았고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B 트랜스포즈 B의 디터미넌트가 볼륨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만 보이면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B 트랜스포즈 결론만 보시면 B 트랜스포즈 B의 디터미넌트가 높이의 제곱에 그러니까 이미 가정한 A C2에서 Cn 플러스 1이 만들어내는 패러럴 파이프의 부피 곱하기 이제 거기에 높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B 트랜스포즈 B의 디터미넌트의 값이 볼륨 A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디터미넌트의 루트를 씌우면 볼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AM 플러스 1도 참임을 보였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나름대로 이걸 접근을 하다가 도중에 막혀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이 행렬식들의 값이 같음을 보이고 그 값이 볼륨이라는 것을 보이는데, 이런 추론이 어떻게 가능하는지가 매우 신기했고요. 이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면서 중간이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B 트랜스포즈 B의 디터미넌트로 쉽게 문제를 변형시킨 발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s? 예, 당연히 첫 항에 대해 성립이 해야 기납법을. 부피를 다루는 거니까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그 평행 육면체의 면적을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걸 보이고, 그걸 이제 n 개의 벡터가 만드는 패럴러 파이프의 볼륨을 구하는 문제죠. 확장한 거예요. 2차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부피를 구하는, 볼륨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3차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면적하고 볼륨하고 개념이 달라지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 5조 한 것들 봅시다. 예. 그래, 수고했어요. 그다음. 이 계양량. 그리고 4조도 준비하고 있다.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세요. 오조가 중간고사 이후로 쭉 한 것들, 문제 얼만큼 했는지, 또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5조로는 저희 고승현하고와 이계양과 김윤수하고가 있습니다. 저희 5조 들리게끔요. 그렇지 않으면 녹음이 안 되니까. 저희 5조는 5 플러스 5K번을 풀었는데요. 네, 이렇게 한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3명이 반학기 동안 한 게? 좀 작으네. 그랬어요? 그래서 30개는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한 문제만 발표해 보세요. 흥미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깨우친 게 있는 문제. 이 계양량은 제주도에 가서 그래, 봉사활동은 잘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면 발표를 무조건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쭉 하면서. 깨우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하면서요. 그냥
소리가 들리게 해요. 마이크로 통해서 나오지 않은 소리는 녹음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팀워크가 항상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틀린 부분도 지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프 치기 싫어서 요령 많이 피웠죠. 아니 그래도 전 타이프 치는 게 그래도 좀 재밌다고 좀 힘들긴 해도 재밌긴 했어요. 근데 좀 대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좀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조에 5조에서 누가 제일 많이 기여했어요? 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기여했어요? 저 고승현 하고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할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탤 말? 호텔말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풀었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딴 분이 이제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뉴턴이 먼저냐 라이프니츠가 먼저냐 하듯이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늦으면 소용없어요. 늦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 자기가 해야지.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요. 5조, 4조에서 현주 양 4조 발표합시다. 뭐 있죠? 프로젝트 발표할래요? 그래요. 시간 3분 줄게요. 5조 프로젝트 발표합시다. 그냥 해요. 그냥 전체 화면 보기로 그냥 해요. 저희 오전에 9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 응용 부분 했는데요. 저희 구조는 뒤에 응용 부분 했는데 quadratic form이라고 2차 형식에 관한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는 보시다시피 subject랑 motivation 동기랑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그 배경 지식 같은 거랑 메인 바디, 그 다음에 결론, 참고 문헌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9장의 주제는 2차 형식의 부호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다변수 함수의 극값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행렬이 알고 보니까 2차 방정식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대응하는 벡터 함수 qx equal x transpose ax를 찾을 수 있었고요. 네, 이런 q'x equal 0이 되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응용 문제를 최적 이론 연구라는 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objective화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여기에서 보시면 두 변수를 xy가 있는데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2cxy가 2차 형식 ax의 트랜스포스 ax 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이 아니고 네. 치환을 통해서 네. 뒤에 x항, y항을 없앨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 앞부분만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치환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서 x항, y항을 다 없애버리면은 남는 것들은 2차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3, -1, -1, 7 여기서 보다시피 대칭 행렬인 것을 위주로 해서 이런 대칭 행렬을 이렇게 중요하게 봐서 A가 대칭 행렬인 여기서 보시면 대칭 행렬을 택하는 이유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QX를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이게 양수면은 이런 게 양의 정보오고 음수면은 음의 정보가 되고 그게 만약에 어떤 때는 이렇게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면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부정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정리 이제 R3의 주축 정리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자면 QX는 X 트랜스포즈 AX를 대칭열 A in M3의 2차 형식이라고 하고 P는 A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이라 하자. 그러면 치환 X, P, X 프라임에 의하여 람다1, 람다2, 람다3가 A의 고유값이라 할 때 Q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2에서는 이렇게 고유값들이 모두 양이면 양의 정보 오고 음이면 음의 정보 오고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하게 QX는 부정보호라고 합니다. 이 예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제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그러니까 고유값이 0을 가지는 경우를 아직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0을 포함한다면 준정보호라고 해서 세미가 앞에 붙고요. 이거 음수일 때도 0이 붙으면 모두 이렇게 마이너스고도 0이 있으면 이렇게 네거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2차 형식의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을 때 A는 이런 식으로 고유값들의 곱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2차 형식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고유값들이 모두 0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2차 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준이 없어야 되는데 0이 들어가면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3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디터미넌트 이용을 해서 양의 정보냐 음의 정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3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n차원으로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정리 4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보면 디터미넌트는 아이겐밸류들을 다 곱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냐, 다 네거티브냐 하는 거에서, 그 첫 번째 거, 하나가 포지티브고, 2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3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4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n개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는 다 포지티브라는 소리죠. 근데 처음 하나 했던 네거티브고 2개 곱하면은 포지티브고 3개 곱하면 네거티브고 4개 곱하면 포지티브로 변해가는 거는 그거는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경우와 네거티브 데피니트일 경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 마이너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겐 밸류를 다 구하지 않고 그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만 구해서도 그 네스티드 시퀀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끝냅시다. 1분 안에 끝냅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안 행렬이 나오는데요. 해시안 행렬이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x는 a에서의 f의 2개 편도 함수를 이렇게 성분으로 갖는 n차 대칭 행렬을 해시안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2차 행렬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그런 임계점에서 이게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n개 변수를 갖는 함수로부터 n개 변수를 갖는 컨티뉴어스 펑션으로부터 그 first derivative 또 second derivative를 구해 갖고서는 n by n 행렬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n by n 행렬이 해시안 행렬이고 이 해시안 행렬이 원래 이 함수가 갖고 있는 그런 극대 극소에 관한 성질을 주는 이 행렬의 고유값이 이 함수의 극대 극소를 주는 크라이테리어를 제공해 준다는 소리예요. 쭉쭉 가요. 네, 그래서 여기 QX 보시면 여기서 이게 H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임계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값들을 여기 이렇게 해시한 행렬에다 대입을 해서 이게 해시한 행렬 대입해서 이거에 또 고유값을 구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장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 분야 이제 어디에서 응용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지금 논문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주로 이제 정수와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국소 대역 원리, 그다음에 보편 형식, 그다음에 거의 모든 보편 형식과 그다음에 정규 형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후기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후기를 얘기하자면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해시한 행렬에 관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사조의 김현 주양이 그동안 한 거 발표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분만 합시다. 예. 저는 프로젝트 대체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주로 하는 걸 맡았는데요. 5장, 6장, 7장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함께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이제 많이 생각나는 문제들 몇 문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풀었던 학우님께서 올소고널리티랑 이제 노말리티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약간 헷갈리셨던 문제인데 여기선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번 해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에스크드 모어 프루프를 이제 올려놨는데 문제가 뒤로 가 있는 경우 같아서 학우님 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매스 인덕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대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노트를 한번 더 추가를 시켜주셨는데요. R3의 디멘전이 이렇게 두 S랑 S퍼브의 디멘전을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S퍼브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되고 S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S퍼브의 디멘전을 이용해서 S의 디멘전까지 구할 수 있다는 노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문제에서 그냥 책에서는 멀티플리시티라고만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복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행렬론에서 다루는 중복도는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이고 만약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지오메트리컬리 멀티플리시티가 같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에서 해 공간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로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아니라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인데 그게 이제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 오브 2차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는 대각화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론 전개할 때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예.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알제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의 차이는 행렬의 대각화 때문에 쓰는 개념이에요. 졸단 견일가 포마트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람다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서 학우님들께서 만약 시험을 보실 때 조금만 유의를 해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6장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수의 고유값만 다뤘기 때문에 여기 there exists no eigenvalue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몇 행렬론 페이지쯤 되는 거예요? 몇 문제쯤 된 거예요? 제가 총 종합해서 낸 게. 약 40문제 정도 파이널라이즈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수고했어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